안녕하십니까? 지성과 역사의 교차점에서 세상을 재해석하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민주주의 사회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투표로 선출한 대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대한 금융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세상 말입니다.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고 제국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며 누군가를 영원한 가난에 머물게 하는 시스템. 그 시스템은 왕관을 쓰지도 군대를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계약, 신용, 그리고 우리의 조용한 수능을 통해 세상을 지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스템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굳이 숨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돈이 인류 역사상 가장 교묘하게 성공시킨 속임수는 바로 자기 자신은 그저 중립적인 교환 수단일 뿐이라고 우리 모두를 믿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돈이란 가치를 측정하고 물건을 교환하기 위한 편리한 도구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교하게 설계된 신화라면 어떨까요? 돈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가치를 측정하는 척도를 넘어 가치를 착취하도록 설계된 통제 시스템이라면 말입니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회의실에 모인 악당들의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세기에 걸쳐 상인, 왕, 그리고 은행가들이 약속을 권력으로 바꾸는 법을 터득하며 조용히 쌓아올린 공학의 역사입니다. 이 거대한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선 돈이 여전히 실제하던 시절, 부가 손에 만져지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금, 은, 소금, 곡물, 우리가 직접 만지고 교환하고 저장할 수 있었던 것들 말입니다. 인류 역사의 대부분 동안 돈은 노동, 토지, 혹은 금속과 같은 구체적인 무언가를 대표했습니다. 더 많은 돈을 원한다면 땀 흘려 벌거나 힘으로 빼앗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모든 것을 바꿀 새로운 아이디어가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믿기만 한다면 돈은 굳이 실제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 거대한 착각의 첫 모습은 약 11세기경 중국 송나라에서 나타났습니다. 제국이 너무나 방대해져 무거운 금속 주화를 운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종이 지폐, 즉 황제의 칙령 외에는 아무런 담보도 없는 약속의 증표를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시스템은 작동했습니다. 경제는 팽창했고 상인들은 부유해졌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지폐가 발행되자 신뢰는 무너졌고 화폐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이 실험은 잠시 중단되었을 뿐입니다. 수세기 후 중세 유럽의 이탈리아 도시 국가 상인들은 약속의 힘을 재발견했습니다. 위험한 무역로를 따라 금을 운송하는 것은 느리고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용장, 즉 다른 곳에서 가치를 상환받을 수 있는 서면 서약을 발명했습니다. 이것은 더 안전하고 더 빨랐으며 산적들의 눈에도 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엄청난 수익을 낳았다는 점입니다. 종이는 금이 결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복제하고 증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돈이 물질로부터 분리되는 현대적 환상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만큼 이 기술을 완벽하게 마스터하지는 못했습니다. 15세기 그들의 가문은행은 유럽 경제의 심장이 되어 왕과 교황, 그리고 전쟁에 자금을 댔습니다. 그들은 복식북이라는 회계 시스템을 개척했는데 이 발명은 지루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상 문명을 바꿔 놓았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돈은 금속이 아닌 잉크로 창조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대출은 자산이 되었고 모든 빚은 부가 되었습니다.
메디치 가문은 단순히 가치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가치를 제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용히 군주를 상인으로 대체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메디치 가문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600년대에 이르러 돈은 다시 한번 진화했습니다. 바람이 몰아치는 작은 나라 네덜란드 공화국은 주식회사라는 새로운 개념을 창조하며 무역을 제국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팔아 자금을 모으고 배와 향신료, 그리고 은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도 이제 집을 떠나지 않고도 세계 정복에 투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유는 더 이상 노동이 아닌 소유에 귀속되었습니다. 회사는 왕국보다 더 부유해졌고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와 기업의 경계가 흐릿해졌습니다. 곧이어 영국이 이 모델을 모방했고 마침내 완성시켰습니다. 영국 동인도 회사는 정부와 기업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괴물이 되었습니다. 군대와 세금, 그리고 자체 화폐까지 가졌습니다. 단순히 상품을 거래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을 통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런던은 세계 금융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유니언 잭 깃발 뒤에서는 대차대조표가 바다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전환점은 1694년 잉글랜드 은행의 설립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전쟁 빚더미에 허덕이던 정부는 민간 금융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대가로 은행가들은 국가의 부채 자체를 담보로 지폐, 즉 종이돈을 발행할 권리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실로 눈부신 역설이었습니다. 정부가 빚을 많이 질수록 더 많은 돈을 찍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채는 더 이상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제국을 움직이는 엔진이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는 실제 경제 성장 속도보다 더 빨리 팽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때 자원에 의해 제한되었던 전쟁은 누군가 믿어주기만 한다면 허공에서 돈을 만들어낼 수 있었기에 무한정 가능해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돈과 권력은 분리할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왕이 은행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가가 왕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18세기에 이르러 이 거대한 건축물은 완성되었습니다. 금은 기준점 역할만 할 뿐 현실은 종이돈이었습니다. 모든 지폐는 어딘가에 보관된 금속에 대한 약속이었지만 실제로 그 금을 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유지되는 한 이 기계는 무한히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시대가 도래하며 시스템은 거대한 규모를 갖추게 됩니다. 19세기는 유럽의 로스차일드, 미국의 모건, 런던의 베어링스 같은 세계적인 금융 가문들의 부상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을 넘어 평화 협상을 중재하고 혁명에 자금을 대고 심지어 전쟁의 양쪽에 모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상품은 금이나 채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신뢰였습니다. 그들은 돈이 결코 금속에 관한 것이 아님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확신의 문제이며 확신은 제조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위기는 역설적으로 그들의 힘을 강화시켰습니다. 정부가 파산하면 은행가들이 구제해 주었고 그 대가로 통제권을 가져갔습니다. 시장이 붕괴하면 그들이 안정시켰고 그에 대한 대가를 챙겼습니다. 19세기 말 세계는 새로운 질서에 진입했습니다. 국가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진정한 제국은 금융제국이었습니다. 국기는 상징일 뿐 신용이야말로 실제였습니다. 20세기는 이 지배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1913년
떠오르는 산업 강국이었던 미국은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을 창설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이었지만 실제로는 민간은행들에게 공공화폐를 발행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화폐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이자를 붙여 빌려 썼습니다. 화폐 발행은 정책이 되었고 민주주의는 부채 관리가 되었습니다. 수십 년 후 제2차 세계대전은 세계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1944년 세계 지도자들은 뉴햄프셔의 브레튼우즈에 모여 새로운 경제 질서를 구축했습니다. 미국 달러가 금에 고정되고 다른 모든 통화는 달러에 고정되는 방식으로 달러는 세계 무역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안정이었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를 미국의 정책에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달러를 통제하는 자가 시스템을 통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71년 닉슨 대통령이 근본이제를 폐지했을 때 그 의존성은 절대적이 되었습니다. 달러는 더 이상 무언가에 대한 청구권이 아닌 그저 하나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금속이나 생산성이 아닌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뒷받침되는 화폐, 즉 명목화폐가 탄생한 것입니다. 돈은 마침내 순수한 추상이 되었고 그 추상 속에서 권력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시스템은 성장하기 위해 더 이상 자원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오직 신용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정부는 지출하기 위해 빚을 냈고 기업은 확장하기 위해 빚을 냈으며 소비자들은 살기 위해 빚을 냈습니다. 세상은 부가 아니라 빚 위에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의 덫입니다. 너무나 거대하고 자생적이어서 굳이 누군가를 상대로 음모를 꾸밀 필요조차 없는 구조. 이 시스템은 단지 모든 사람이 참여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월급 통장,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잔고 하나하나가 이 시스템의 연료를 공급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생활비, 시간의 가치,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조용한 불안감 속에서만 느낄 수 있을 뿐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우리 현대인의 삶은 빚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학생들은 경제 시스템에 진입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고 가장들은 그 안에서 버티기 위해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삽니다. 정부는 성장의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빚을 냅니다. 모두가 더 많이 빌릴수록 그 돈을 발행하는 자들에게 돈의 가치는 더욱 높아집니다. 새로운 빚이 낡은 빚을 갚고 새로운 신용이 새로운 권력을 창출하며 이자의 모든 흐름은 위로, 즉 다른 누구보다 빠르게 돈을 창조할 수 있는 기관들로 향합니다. 우리는 이 시스템의 지배자들이 누구인지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왕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왕관 대신 양복을 입고 궁전 대신 회의실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법이 아닌 숫자로 통치합니다. 현대 국가, 시장, 그리고 중앙은행은 이제 하나의 공생관계가 되었습니다. 정부가 돈을 쓰면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고 시장은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그 청구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모두에게 전달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부과되는 조용한 세금, 즉 물가 상승으로 이장한 시간과 노동의 느린 도둑질입니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무작위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설계된 것입니다. 시스템이 개혁 없이 스스로를 리셋하는 방식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조용히 저축한 사람을 벌하고 빚진 사람에게 보상하며 이 거대한 바퀴를 계속 굴러가게 만듭니다. 1997년 우리에게 닥쳤던 IMF 외환위기를 기억하십니까? 수많은 기업이 무너지고 가정이 해체되었던 그 혹독한 시절,
구제금융은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자체를 지탱하기 위한 것이었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품을 만든 금융기관들을 구제하기 위해 수조 달러가 하룻밤 사이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양적 완화라고 불렀지만 실상은 빚의 환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월급으로 받는 통화에 반란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내 집의 담보를 쥔 은행에 저항할 수는 없습니다. 시스템은 폭력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존으로 유지됩니다. 우리는 정치에는 등을 돌릴 수 있어도 돈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통제의 다음 진화는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에 와 있습니다. 바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테스트되고 있는 이 기술은 효율성, 투명성, 편의성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생활이라는 마지막 환상마저 지워버립니다. 모든 거래가 기록되고 모든 구매가 추적 가능하며 모든 계좌가 프로그래밍 가능해집니다. 키보드 몇 번으로 동결되거나 경로가 변경되거나 삭제될 수 있는 돈. 이것은 음모론이 아니라 현실적인 정책 논의입니다. 이것은 금화에서 신용카드로 상인의 장부에서 블록체인 알고리즘으로 이어진 700년간의 여정의 논리적 종착점입니다. 메커니즘은 동일하되 더욱 완벽해졌을 뿐입니다. 이 새로운 질서 속에서 자유는 조건부가 됩니다. 법령이 아니라 설계에 의해서 말이죠. 인센티브가 법을 대체하고 당신의 신용 점수가 주권을 대체하며 수능이 코드에 내장되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경제. 그리고 그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과거 중앙은행과 부채 기반 성장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이것 또한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것이 시스템의 덫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복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복종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지혜의 빛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한편 세상은 좌파와 우파, 부자와 가난한 자, 선과 악에 대한 끝없는 논쟁으로 우리를 현혹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구분은 이념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것입니다. 시스템을 이해하는 자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 사이의 구분입니다. 전자는 현실을 만들고 후자는 그 현실을 경험합니다. 여기에 대부분이 놓치는 반전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단 한 명의 악당이 없습니다. 그저 거대한 관성이 있을 뿐입니다. 시스템은 음모가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강력한 인센티브에 의해 움직이기에 선한 사람들조차 의문 없이 그 흐름을 따릅니다. 정치인은 유권자가 원하기에 성장을 줬고 은행은 시장이 보상하기에 신용을 창출하며 소비자는 생존을 위해 대출을 받습니다. 이 순환은 탐욕 때문이 아니라 중력처럼 거스를 수 없는 힘 때문에 계속됩니다. 그것이 이 시스템의 천재성입니다. 덫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우리의 야망, 습관, 희망 속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통화로 빌리고 쓰고 저축할 때마다 우리는 이 시스템에 참여합니다. 성공을 가치가 아닌 돈의 액수로 측정할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가 증오한다고 말하는 바로 그 권력을 강화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통찰과 희망을 줍니다. 환상의 시스템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용 제국은 결국 스스로의 모순 아래 붕괴했습니다. 로마는 병사들이 물품으로 급여를 요구할 때까지
화폐 가치를 떨어뜨렸습니다. 프랑스 왕정은 빵 폭동이 파리를 삼킬 때까지 아시냐 지폐를 찍어냈습니다. 대영 제국의 파운드화는 제국 유지 비용이 자금 조달 능력을 초과할 때까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매번 그 패턴은 같은 방식으로 끝납니다. 믿음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오면 살아남는 사람들은 가장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돈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부가 아니라 신뢰, 권력이 아니라 합의. 그 합의의 균열이 가는 순간 시스템은 리셋되고 다가올 미래를 내다본 이들이 폐허 위에서 새로운 것을 재건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임계점에 가까워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채 수준은 역사적이며 인플레이션은 구조적입니다. 국가들은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빚을 냅니다. 생산성은 정체되는데 종이 위의 부는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 환상은 유지되고 있지만 그것은 단지 우리가 다른 세상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에 덫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그보다 더 크게 성장해야 합니다. 그 논리를 배우고 숫자와 가치를 혼동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시스템이 찍어낼 수 없는 것들, 즉 지식, 기술, 관계, 실물 자산, 그리고 독립적인 사고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소유할수록 시스템의 통제력은 약해집니다. 시스템이 결코 가치를 떨어뜨릴 수 없는 유일한 화폐는 바로 자각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우리가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모든 지배하는 시스템은 결국 봉사하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이 시스템이 무너질 때 모든 시스템이 그러했듯이 과거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붕괴의 희생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음에 올 시대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역사는 똑같은 방식으로 당신을 짓누를 것입니다.